제4부를 열겠습니다. 홍 목사님은 1988년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심야 토론에 나가셔서 말씀하신 것이 계기가 되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노태우 정권 말기인 1991년 2월 20일에 구속되어서 만 18개월 동안 징역을 사시고 1992년 8월에 나오셨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데 가장 강력한 명분은 국가안보입니다.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인권을 짓밟는 최대의 법은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홍 목사님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은 수많은 사람들을 얽어매는 족쇄였습니다. 뜻있는 사람들, 양심 있는 사람들,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과 행동을 제약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향림교회 전면에는 늘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하는 현수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향림교회 교우들도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옥고를 치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국가보안법으로 죄 없이 오랜 옥고를 겪으신 우리 이병진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마당을 펼치겠습니다. 진행에 박석분 선생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석분 선생님은 홍 목사님이 향림교회와 평통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가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으로 홍 목사님 목회하실 때 선교부 간사로 일하셨고요.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에서 활동하시면서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일해오고 있습니다. 박석분 선생님과 이병진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회자가 이쪽 왼쪽에 앉는 게 맞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 제가 앉은 곳에 제가 맞게 앉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 목사님이 저에게 평통사와 향림교회 가교 역할을 하라고 명을 내리셨는데 제가 그걸 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교수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은 짧게 하고 교수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들은 오늘 행사장에 들어오시면서 책을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교수님 저서가 바깥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은 홍근수 목사님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걸로 아쉽지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잘생기시고 키도 크시고 감옥에 어떻게 답답해서 계셨는지 목사님은 아까 영상에서처럼 그런 연유로 영어의 몸이 되셨었는데 교수님은 어떤 사연이 있으셔서 그렇게 영어의 몸이 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병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근사하고 또 존경하는 홍근수 목사님의 오주기 추모식에 저를 초대해 주어서 영광입니다. 사실 좀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고 지금 질문도 받았는데 방금 전에 평화, 정의, 생명이라는 찬양인가요? 찬송가인가요?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서 제 머릿속에 준비했던 것이 다 백지가 되고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우선 향림교회와 저의 인연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9월
8일 날에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홍근수 목사님 사주기 때 또 제가 마침 그때 기회가 돼서 왔는데 그때는 이제 너무나 이제 억눌려 있다가 출소가 돼서 성가대의 아주 부드러운 음성, 노래 이런 것 때문에 감정이 폭발돼서 막 울었는데, 그래서 막 그 다음부터는 강연할 때마다 울보라는 별명이 붙어서 걱정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는 울지 않겠다 했는데, 이상하게 제가 향림교회만 오면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오늘도 또 정의, 평화, 생명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좀 가슴속에 있었던 것들이 많이 복받치면서 눈물도 흘리고, 또 지금의 그날이 왔어요 목사님 하면서 이 홍근수 목사님을 추모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더 마음이 안타깝고 그립고 그렇습니다. 잠깐 뭐 서두가 길었는데요, 이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저는 91년도에 인도 델리 대학교에 정치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무래도 저 사람이 왜 감옥에 가서 저렇게 오래 살았을까? 대학교 교수였으면 나름대로 세상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오히려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그런 뭐 실정법에 대해서 더 조심하고 그랬을 텐데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인도에 유학 갔을 때는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그때 국제 책 전시회에 갔는데, 인도는 제3세계 비동맹 국가입니다. 그래서 남측과 북측과 다 외교 관계가 있고, 또 제가 공부할 당시에는 북쪽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이 유학도 와 있고,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자유롭게 뭐 만나고 식사도 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북쪽 친구들을 보고 굉장히 많이 호기심이 생겼고, 또 제가 알던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그런 북에 대한 그런 모습과 이야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어떻게 사는지 정말 내 눈으로 좀 봐야 되겠다,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북쪽에 두 차례 이제 방문을 했는데, 저를 공식적으로 초대한 이제 사람들은 조국 평화통일위원회입니다. 최근에 뭐 남북 관계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남쪽 정부 관계자들하고 협상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비공개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 뭐 비공개로 간 것은 뭐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북쪽에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남쪽에 국가보안법이 있고 갔다 오고 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비공개로 갔다 오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해서 저희 안전을 위해서 비공개로 갔고요. 입국할 때는 그래서 북쪽에서 편의를 제공해서 북쪽 여권을 가지고 입국을 했고, 북경에 갈 때만 이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그렇게 두 차례 갔다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계속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명박 정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원세훈 씨가 그거를 이제 공명전환을 위해서 이제 간첩 사건을 만들었는데, 담당 검사가 그러더라고요. 원래 제 앞전에는 원정아 간첩 사건이라고 탈북자들을 가지고 이제 간첩 사건을 해서 국면 전환을 했고, 그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사실은 5강 외교를 통해서 나름대로 좀 그 경제적으로 좀 뭔가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광우병 촛불 시위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분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가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느냐,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명령이 떨어졌고,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을 이제 시민들의 어떤 참여적인 그런 민주주의적인 열망이죠. 이런 것들 갖다가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 형태로 이제 회귀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대북 공작 작업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혐의로 8년형을 살고 작년 9월 8일 날에 출소하였습니다. 네, 정말 그 뭐랄까 그 고초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 홍근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18개월 이제 감옥에 계셨는데, 계시는 동안 목사님이 회고하시기를 세상을 배우는 기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감옥에 가시게 됐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학교였다 이런 얘기 하셨고 또 하나의 목회의 현장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떠셨습니까? 뭐 말할 수 없이 많은 시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수감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구속되기 직전에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차세대 지도 그룹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통일부 전문위원이었고, 또 그 이전에도 계속 이제 그러한 정부의 그 외교부하고 통일부하고 그런 자문도 했고, 특히 이제 인도 관련해서 인도의 외교 정책을 이제 세워가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구속이 됐을 때 느끼는 박탈감이나 어떤 그 불안감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일단은 정신이 없습니다. 재판이라는 게 해보면 무슨 연극한 것 같습니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어떤 틀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뭐 진정성 있게 얘기한다는 것들은 다 거두절미되고 뭐 좀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가족들의 어떤 그런 고초, 또 제 개인적인 그런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건 자체가 이게 제가 구속에 이르게 된 것은 처음부터 국가정보원에서 저를 구속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공업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차에서 도청장치가 발견됐다고. 그래서 그 도청장치를 화성 동부경찰서에 신고를 했죠. 저는 이제 국정원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고,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국정원이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는 순간에 그 다음 날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한 어떤 법적인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이제 언론에서는 17년간 암약한 고정 간첩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돼 있는데, 사실 저는 나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속돼 있으면 신문이나 텔레비나 이런 것들이 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검찰, 국정원 그 조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에서 박탈감이 컸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홍근서 목사님이 그 감옥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측면이 있다.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제가 오늘 책을 이제 처음 소개해드렸는데, 그 책에 보면은 굉장히 아파한 사람일수록 그런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학자로서 국가보안법이라는 그런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한테 작용을 미치고 있는 건지, 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체제의 또 민주주의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또 권력이라는 게, 국가의 폭력이라는 게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잔인한 폭력으로 다가가 있는지, 이거를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만 알지 이렇게 직접 겪어보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더더군다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그 폭력이 가장 집중적으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억압적이고 0.75평이라는 조그만 공간에서 아주 제한된 음식과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시간에서만 갇혀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떤 희망,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뭐 본능적으로 이겨낼까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나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굉장히 험하고 무독하고 잔인한 범죄인 것 같은데, 운동이라든지 또 정말 내가 아파할 때 뭘 하나 좀 빵 같은 거 조금 이렇게 남겨주고, 내가 아는 저 사람들은 굉장히 범죄자이고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될 사람인데 인간적으로는 저런 면이 있네. 그런 아주 딱 그런 조그만 거에 대해서 오히려 딱 인간에 대한 긍정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내 스스로를 내려놓게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아픔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게 되고, 나도 그만큼 아프니까 저 사람도 얼마나 아플까, 그런 데서 많은 것들을 성찰하게 되고 되돌아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채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채워짐으로써 그 감옥이라고 하는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상황을 이겨내는 힘이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더 커지고 있고 더 많이 배우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은 그 제가 질문지를 먼저 보내드리고 그것에 답을 써주셨거든요. 근데 그 답에 보면 지금 왠지 긴장하셔가지고 답지에 있는 것보다 덜 생생하셔요. 제가 그 답지를 떠올려 보면 그 이제 인간으로서의 수치심,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도 겪으셨다고 했고, 이게 번외 질문이 되는데 질문지에 없는 그런 얘기 좀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지금 어떻게 그 어려운 그 사실 말이 8년 9년이지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조금 더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1심 선거 공판을 하는데 법정에 출석을 안 했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그 사람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동요를 하고 있구나. 이제 살아봤으니까 얼굴 보고 말 한마디 보고, 이재용이 이렇게 갖고 나올 때 공책 한 권 노트 보면 어떤 심정인지 이런 게 다 느껴지는데, 한번 저도 가보고 싶어요. 박근혜하고 이명박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똑같이 되는지.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교도관들 생활이 공안소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로 경계를 하고 더 철저하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예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 놓을까,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렇게 그들은 그게 자기들이 공명심이라고 그러고 정의라고 그러고, 그렇게 사람이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길들이는 게 마치 순치됐다는 거로 얘기를 하거든요. 교화됐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고분고분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고. 그런 맥락에서 알몬 검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로서는 극도로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차라리 그냥 갇혀 있고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 뭘 꽁꽁 묶고 있고 이런 거는 그래도 육체적인 거니까 하는 건데, 사람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발가벗긴다는 거는, 그 명목은 안에 이제 무슨 밖에서 접견이나 이런 게 가족 만나고 나면 이제 뭐 이렇게 뭐 마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교정 시설에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이제 숨겨 들어올까봐 뭐 그걸 검사한다고 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여러 가지 보안 장치들을 통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성폭력할 때도 그렇게 막 묵사발을 해놓고 저항할, 그러니까 어떤 여성들이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아니 어떤 남자가 완력을 써서 성폭행을 하려고 그러면 저항을 하면 되고 싫다고 그러면 되지,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와서 그렇게 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무력화 시켜가지고 저항할 수 없을 정도도 그렇게 엄청나게 폭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뭘 저항한다는 것 자체가 그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야말로 갑의 입장에서 권력을 쥔 사람에서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의 저로서의 그 알몸 검신은 굉장히 차라리 그냥 그런 수치심을 갖고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굉장히 저로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뭐냐면, 그런 상황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모든 철저하게 다 통제한다는 겁니다. 서신 검열부터 시작해서 전화 도청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게 6개월 후에 이제 밖으로 알려지게 되거든요. 제가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편지를 쓰면은 다 커트되고 막고,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이제 하고, 또 그런 편지를 쓰게 되면 또 이제 꼭 이런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 편지 서신 중 일부분을 또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또 추가 기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어떤 특정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인천 보안수사대에서
아침에 9시에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수사관들 5명이 감옥에 압수수색을 들어왔어요. 예. 제 방이 0.75평인데 수사관 5명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수사관 2명이 들어오고 3명은 밖에 있고 또 2명 들어오고 또 2명 또 나가고 교대로 수사를 하는데 자기들도 한심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도소 자체가 그렇게 통제되는 상태에서 뭘 은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도소를 압수수색한다는 얘기는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편지에 어느 정도냐면 박근혜 정권에 냈으면 그거를 박근혜 정부라고 써주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아니 정부하고 정권하고 이게 뭐가 이렇게 틀리느냐, 같은 얘기 아니 정치학적으로는 그냥 정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단어 하나 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옥신각신, 그것 때문에 서신이 검열돼서 못 나가고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편지를 나가게 되면 뭐 인터넷에 댓글이 올라가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권을 하면 안 되고 정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어쨌든 그런 별 이유 같지 않은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래서는 안 내야겠다. 싸워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딱 결단을 내리고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이제 죽기 살기로 이제 싸우기 시작했죠. 재판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서신검열부터 시작해서 또 안에서였던 그런 재소자들 처음 문제까지 처음에는 뭐 정보공개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인권위에 그 재소가 아니라 그 진정을 내고 또 좀 사안이 좀 낮은 거는 법무부에 청원을 하고 뭐 단계별로 민법, 형법, 헌법까지 제가 아마 지금 변호사 시험 보면 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할 건 하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싸워 나가니까 이제 재판부에서도 나중에는 제가 쓴 편지는 국가보안법이 위반이 아니다라고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 국가보안법 이유가 뭐냐면 제가 쓴 편지 중에 평양 개구리하고 서울 개구리하고 똑같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는데 그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랍니다. 다른 사람이 쓰면 자연적인 지식을 했기 때문에 찬양이 아닌데 당신은 평양에 갔다 와서 봤기 때문에 특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북을 찬양하는 거랍니다.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걸 재판을 하는 판사도 정말 어이가 없겠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교수님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랄까, 이것은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자존, 이것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정말 인간으로서의 정말 어떤 기본적인 권리 의식, 이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지금 바야흐로 그날이 시작되었어요라고 하는 오늘의 주제가 말해주듯이 여러분 다 우리 다 알고 있지만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그리고 싱가포르 성명, 그리고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도 목전에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이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분단의 족쇄, 분단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이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야만적인 이 법률적인 장치들도 몰락과 폐쇄의 운명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대로 그냥 둔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는 않을 텐데, 교수님 마지막 질문이기도 한데요. 저희들이 이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년도에 북이 준전시를 선포했습니다. 금창리의 핵사찰을 받으라 하니까 내정 간섭이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준전시를 선포하고 그때 이제 제가 북에 가서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했더니 북쪽 사람들은 뭐 굶어 죽으나 전쟁에다 죽는 건 매한가지다. 우리는 뭐 이판사판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주권을 위해서 싸우겠다. 그걸 보면서 많이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94년도에 이제 두 번째 초청제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제 김일성 주석이 이제 그
조직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초청을 했는데 카터 일행이 이제 평양에 가니까 와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직접 봐라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카터 일행하고 같이 이제 CNN 기자들하고 가서 저는 이제 초대소에서 이제 그 김일성 주석과 카터 전 대통령이 핵 동결하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스위스 제네바 협의까지 하는 걸로 보면서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좀 평화의 어떤 그러한 전망이 생기겠구나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때 갑자기 김주석이 서거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 취소되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하다가 그 사이에 6.15 공동선언도 있었고 14선언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뒤집어지고 이렇게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 언론에 보듯이 이제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도 다녀오셨고 또 싱가포르에서 6월달에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평화 체제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다, 그리고 질적으로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것들은 저도 이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홍근수 목사님이 80년대에 처음에 그 KBS 심야 토론에 가서 자유민주주의를 하면 뭐 김일성 주체 사상도 이야기하고 공산주의도 이야기하고 사상과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지 그게 정말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라는 말 한마디 했다고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신 거거든요. 과연 이러한 현실이 지금과 같은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북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평화 체제, 아니 종전 협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80년대 홍근수 목사님을 감옥에 넣었던, 또 저를 감옥에 8년 동안 갇히게 했던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그러니까 외부적인 그런 정치적인 환경은 우리가 평화를 만들고 남과 북이 통일을 가기 위한 큰 걸음에서의 힘찬 도약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공고하게 하고 되돌릴 수 없도록 하고 정말 그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체제, 틀, 법, 이게 하나의 저는 상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안 되면 저는 언제든지 다시 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이 정말로 미국이 북의 체제를 인정해서 또 남쪽의 문재인 정부가 북의 체제를 인정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정적인 거는 북의 핵 전략 국가라고 하는 전략적 그런 변화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역학관계의 힘에 의해서 지금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가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정말 우리 몇몇 어떤 소수의 권력자들을 위한 평화가 아니고 통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또 그동안 이 분단이라고 하는 굴레에 의해서 또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이런 악법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특히 아까 우리가 노래에서도 얘기했지만 평화라든 가치, 정의, 생명의 가치, 이런 것들이 무차별하게 짓밟혀 왔고 소외되어 있고 또 그렇게 아픔을 당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젖히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평화가 필요하고 우리한테 통일이 필요하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꼭 그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같이 병행되었을 때 공고하게 담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 이해찬 그 더미주당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언급했죠. 기억하십니까? 네, 변화하는 정세에 맞추어서 몰락의 길로, 또 세상에서 사멸되어야 할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1차적으로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그런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정치권 인사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국민들이 열심히 요구하고 또 제기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겠죠. 아울러서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보안법과 같은 구시대 분단과 냉전의 유물들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진군이 멈춤 없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평양선언, 판문점 선언, 그리고 북미가 합의하는 이런 모든 합의들이 걸림돌 없이, 사실은 걸림돌이 많을 겁니다. 그죠? 이런 걸림돌 없이 순환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길에 우리 교수님과 함께 손잡고 또 홍근수 목사님 우리들 가슴에 안고 같이 열심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인사드릴 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8년을 살아보니까 정말 사람이 소중하고 사람 속에서 희망을 찾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꿈꾸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정말 정의로운 길이고 그게 옳은 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의 우리의 어떤 표현으로 하면은 평화이고 통일이고 그런 세상이 저는 가야 된다고 맞는 거고요. 그렇게 척박하고 억압적인 그런 국가 폭력이 그렇게 8년을 진역을 살리고, 또 그 안에서 편지 못 쓴다고 그걸 또 통제하기 위해서 서신검열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재판을 했다고 재판을 못하게 또 국가보안법을 또 하고, 이렇게 2중 3중 그렇게 해도 최근에 그렇게 집행했던 권력자들은 지금 그들 자신이 지금 그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정의는 살아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가는 길, 정의가 가는 길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거기에 서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국가보안법이나 평화나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사람들이 정말 어떤 국가 권력에 의해서 막 유린당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서 짓눌리고 그러지 말고, 정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또 그들을 아끼면서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세상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좁게는 우리 이웃이 되는 거고, 또 안에 좀 더 펼치면 우리 사회 공동체가 되는 거고, 그걸 좀 덜게 넓히면 민족이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닐까요? 남과 북도 그런 맥락에서 서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고, 저는 우리 향린 공동체의 그런 정신이나 의지, 또 우리 홍문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새로운 정세는 교수님을 비인간적인 굴레, 우리 모두가 사실은 감옥에 가지 않았지, 그런 과거의 어두웠던 냉전과 분단의 세월 속에 우리가 다 같이 영어의 몸이었죠. 그런 세상이 바뀌고 있고, 이것이 진정으로 바뀐다는 것은 사실은 기득권을 가지고 이 한국을 지배해 왔던 그런 세력을 바꾸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길에 그런 세상이 바뀌어야만 이런 국가보안법과 같은 그런 비인간의 굴레를 우리가 벗어 던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수님 지금 한국외대하고 부산의 동명대학교 등의 이제 수강 강의도 하십니다. 이제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하시도록 응원도 해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평화체제로 가는 이 길이 수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섬돌 향린교회 노은아님의 노래가 이어지겠습니다. 노은아님은
홍근수 목사님이 목회하던 기간에 1994년에 등록하여서 향림교회 성가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향림교회 60주년에 분가 선교한 섬돌 향림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반주에는 향림교회 조인우 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기타 반주에는 곽수환 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곽수환 님은 홍순관 님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원곡 연주자입니다. 클래식 기타 연주자 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합창은 역시 향림교회 성가대가 함께 합니다. 흑인 작가이자 시인이자 페미니즘 이론가인 앨리스 워커의 시에 류영선 님이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아무리 고문한다 하여도, 아무리 폭력을 행사한다 하여도 다시 일어나서 나무를 심고 또다시 일어나서 또 다른 숲을 시작하자고 하는 희망을 꿈꾸며 희망을 노래합니다. 또 다른 숲을 시작하세요. 로나님.
숨마저 사라지면 또 다른 숲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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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숲을 시작하세요.